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삼형제를 제치고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로부터 이 공장을 물려받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들 놀라시곤 하죠. 저와 저희 시아버지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적 작은 방앗간을 하셨는데 장사 수완이 좋으셔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넓히고 넓혀 소면 공장을 차리셨는데 아버님의 경영 스타일이 독보적이다 보니 수출도 잘 되어 연매출 200억까지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셨어요. 나중에야 잘 되었지만 초반에 사업 규모 늘릴 때는 허리띠도 졸라맬 정도로 좀 힘드셨다고 하던데 딱 그때 어느 참하고 선한 여성분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지시고 바로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분은 아버님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길가의 작은 들꽃도 함부로 꺾지 않으실 정도로 마음이 여리시고 착하셔서 조금은 와일드했던 아버님이 그분 영향을 받아 많이 너그러워지고 선해지셨다네요. 그렇게 그분과 알콩달콩 10년 정도를 사셨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매출액이 늘고 사업 규모가 커져 누가 봐도 돈 많은 소위 부자가 되셨죠. 3층짜리 거대한 저택을 지었고 당시는 드물었던 고급 대리석을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와 인테리어하고 정원도 으리으리하게 가꾸어 사셨죠.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아버님과 그분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버님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이 손잡고 늙으면 그만이라며 순애보적인 사랑을 표현하셨다네요. 그러다 정말 기적적으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셨고 시아버님이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행복해 하셨답니다. 그러나 정말 한순간에 그 행복이 깨졌답니다. 저의 시어머님이 두 분의 앞에 나타나신 지 불과 반년 만에 그 애틋했던 관계가 깨지고 마셨다네요. 시아버님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총무부장 딸이 바로 시어머님이셨대요. 시어머니는 당시 20대 초반이셨는데 아버지 일 도와드리러 온다는 핑계로 공장에 드나들었고 시아버님과 자주 마주쳐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저희 시어머니 피셜. 이건 저희 시어머니가 듣기 좋으라고 순화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였고 그 내막은 소름 끼칠 정도였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저희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던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만드셨냐면요. 시어머니가 아주 교활하게 거짓을 꾸며내셨다네요.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의 뒤늦은 증언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시아버지를 예전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전처가 임신하자 조급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고 지내던 어느 20대 후반 젊은이를 꼬셔 자기 애인인 척 시키는 대로 하면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찾아가 아주 처연하게 울며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네요. 사장님, 제 애인이 사모님과 바람이 났다고 해요. 저는 애인이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사장님은 10년이나 같이 산 부인인데 이 사실은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임신하셨다죠? 그 아이 제 애인의 아이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거요? 사모님 저녁마다 1시간 정도 집 비우시죠? 그때마다 제 애인 만났다고 하네요. 아니요. 그건 3년째 우리 동네 부모 일은 불쌍한 애들 저녁밥 챙겨주러 가는 것이오.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서 제 애인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장님과 임신이 안 되셨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제 애인 아이가 틀림없어요. 사장님이 안타까워서 그러니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500만 원의 영혼을 판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와 삼자 대면을 시켰다더군요. 그 젊은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실 사모님과 내연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저녁마다 동네에서 만났다.
그리고 사모님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무정자증 같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계하기 시작했고 바로 임신하신 거다라는 구구절절 거짓을 연기했고, 홀랑 넘어간 시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하며 사실관계를 따질 이성도 잃으신 채 그대로 집에 가 전처분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셨다고 해요. 뒤통수를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인 채 분노와 경멸에 휩싸인 아버님은 전처께서 뭐라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헤어지셨다네요. 자신을 믿지 않는 시아버님에게 실망하여 슬픔을 안고 그렇게 지역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술에 빠져 공장 운영도 소홀하신 채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를 사람처럼 구제해준 게 지금의 시어머니였고, 의지할 곳 없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여우같이 때로는 입안에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구슬리는 시어머니에게 홀랑 넘어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삼형제를 낳으셨어요. 막내 아들까지 낳았을 즈음 공장의 총무부장, 즉 아버님의 장인어른이 그간 20년간 공장 돈을 빼돌려 12억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말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주변 증언자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실직고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판을 꾸며 전처를 쫓아내게 만들었다는 극악무도한 사실을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충격을 받으셨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미 삼형제도 낳았고 아이들은 죄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한 덕분에 겨우 이혼은 면하셨지만,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부인으로 대접하지 않으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죠. 시어머니도 처음에만 죄인처럼 숙여 지내셨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아예 가면을 벗고 더 기고만장해지셨다고 해요. 본성이 나오셨던 거죠. 아들 삼형제는 모두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아주 문지아처럼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못해서 맨날 꼴등만 했고, 다 커서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외제차, 슈퍼카 수집에만 관심이 있어서 맨날 시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조르고 어쩔 때는 협박까지 해서 돈을 타내 펑펑 쓰고 다녔어요. 둘째 아들은 그나마 공부는 잘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악마처럼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했고, 어느 날은 같은 반 친구를 거의 실명 위기까지 만들어놔서 시어머니가 급히 돈으로 막아 소년원까지는 간신히 면했죠. 성인 되자마자 유학한다는 핑계로 동남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자들 4명을 임신시키고 도망왔다고 하네요. 그 뒷수습하는 데 필요한 돈이 거의 5억이었고 모두 시아버지가 처리해 주셨죠. 그렇다면 막내 아들은 어땠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었겠어요. 제 앞가림 한다고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에 들어는 갔지만 비도덕적인 가치관이 확립된 채 성장해서인지 매일 바람을 폈고 타인을 속이며 사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자라났죠. 네, 바로 그게 제 전 남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 집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발레를 전공했었으나 큰 대회를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발레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신부 수업을 받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에요. 저와 남편 모두 부모님들의 결혼시장에 팔려나와 비슷한 수준 집안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매칭되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끌려 나름 절절히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뼛속부터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뒤늦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지만 저희 친정은 많이 보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 시킨다는 주의셨죠. 당시 이혼하면 갈 곳 없다 생각했던 저는 그냥 이대로 이 집에 뼈를 묻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상습적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보듬어 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장가가지 않아 며느리라고는 첫째와 셋째 며느리뿐인데 첫째 며느리는 대놓고 돈만 밝혀 시아버지가 아주 싫어하셨죠. 그런 집안 사람들에 비해 저는 딱히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보다는 가치를 좇았죠. 발레 관두고 나서는 사회복지와 세계 소외층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런 쪽을 공부하고 봉사도 많이 했었죠. 아버님의 공장이 많이 바쁘실 때 저만 유일하게 아버님 공장 일을 도와드렸고요. 저는 경영 쪽의 문외한이라 영 다른 세상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전에 나가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안 생기고 남편은 맨날 바람만 피워 마음이 허한데 공부라도 하자 싶어 경영대학원도 진학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시아버지는 늘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어느 날 공장에서 점심을 먹다가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아끼는 게 바로 우리 막내 며느리야. 어떻게 이런 보물이 들어왔을꼬. 우리 막내 아들놈 때문에 심란하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중에 꼭 갚을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다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참 딱하게 느껴졌어요. 늘 불호령을 치시고 가족들에게 눈길도 안 주시는 분 같았지만 아버님의 지난 상처를 알고 나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을 잘 따랐죠.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보듬어주고 싶다고 느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됐을 때쯤 아버님이 정원 구석에서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래드리니 아버님이 뿌리치시며 혼자 있게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하시며 시어머니를 원망하시는데 당시에는 전처를 아직도 못 잊으신다던데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싶었죠. 저도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전처의 행방을 계속 뒤에서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물어물어 몇십 년 만에 알게 되신 거죠. 전처분의 아이는 너무나 당연히 아버님의 아이가 맞았고요. 남해의 어느 작은 시골에 쓰러져가는 성당에서 아이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성당에서 청소일을 하며 힘들게 아이를 키우셨는데 아이가 3살 정도 될 때쯤 혈액암 선고를 받으셨다네요. 그리고 반년 정도 힘들게 투병하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처음엔 성당에서 보호했는데 성당이 문을 닫게 되자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의 행방은 모른다네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님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 수습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웃음을 모두 잃고 살아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 슬퍼하시던 아버님은 2년 후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을 술로 보내시더니 결국 몸이 탈이 나셨나 봐요. 삼형제는 처음에만 울고 걱정하더니 어느새 유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삼형제의 싸우는 소리를 안방에서 모두 들으셔야 했고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병간호는 죽도록 하기 싫다고 하시며 아버님 입에 물도 한 번을 안 넣어드리고 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되어 호스피스로 전원하게 되었을 때는 발길도 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제가 겨우 설득해서 병문안 가자고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얼굴을 감정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니 에휴 여러 사람 그만 고생시키고 가실 거면 빨리 가시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며 말렸지만 어머님은 다 귀찮다며 먼저 나가셨어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아버님 일부를 정리해드리는데 갑자기 저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고맙다. 전에도 말했지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아버님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예상했다는 듯 부고를 받고도 놀라워하지도 않고 자리에 모였어요. 장례식도 그냥 숙제 치르듯 하더라고요. 저만 엉엉 울었고 그런 저를 시댁 가족들은 모두 별꼴 본다는 식으로 바라봤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있으실 때 변호사를 부르셔서 유언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 유언장을 발표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다들 조금씩 서로를 경계하지만 조금은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죠. 제 남편조차 생전 아버님 호스피스에 오지도 않더니 내가 가족 중에 제일 멀쩡하니까 나한테 유산 몰빵하셨겠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그나마 있던 정이 다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즉 공장과 부동산, 현금을 포함한 자산은 모두 약 107억 정도였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아버님이 일생 동안 피땀 눈물로 일군 소중한 의미이기에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 중 10억은 미혼모 센터에, 10억은 고아원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작성하셨다네요. 첫째 며느리가 듣더니 아니 돌아가시는데 뭔 기부야 기부는 20억이면 서울에 아파트는 하나 사겠다 이러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리고 이어진 유언장 내용에 모두들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87억은 모두 막내 며느리인 나희은 씨께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들 잘못 들었다는 듯이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제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막내 아드님이신 차석현 씨와 이혼을 해야 상속이 유효하다네요. 이혼을 하시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뭐? 나랑 이혼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다 받아? 네, 돌아가신 차석주 대표님께서는 가업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막내 며느리인 나희은 씨가 유일하다고 판단하셨고 재산 증식 및 유지 자격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은 채 말도 안 된다며 유산 포기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굳이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돈이 시댁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의미 없이 공중에 흩어질 게 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유산을 모두 상속하셨는지 이유도 알 것 같았죠. 아버님은 돌아가신 전처분 때문에 미혼모와 고아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저는 시댁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 그런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아버님은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죄책을 덜으려 하신 거겠죠. 배우자와 자식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 가정을 잘못 꾸렸다는 한탄도 하셨을 테고요.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그동안 바람 피웠던 증거 자료들 모두 제출하여 승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바람대로 제가 공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삼형제 그리고 첫째 며느리인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협박도 하고 울고 매달리고 한 1년은 매일 집이랑 공장에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모두 포기하셨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안 받는다고 하였기에 모두 그 집 팔아 이익 배분하는데 혈안입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기에 팔면 한 35억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소설 같은 일들을 겪고 더 단단해졌어요. 여자 혼자 공장 운영한다고 만만히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언제나 아버님을 생각하며 똑부러지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안 할 거고요. 매년 공장 순수익의 10%씩 미혼모와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어요. 공장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나중에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저희 시아버지한테 칭찬받겠죠? 오늘 공장 일이 고되어서인지 유난히 아버님이 많이 그리운 날이라 주절주절 글을 적어봤어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